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틔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전하 이대로 있다간 종묘사직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종묘와 사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왕에게 충언을 드릴 때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종묘와 사직이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종묘와 사직단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유교를 중요시하던 조선에서 종묘와 사직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을 불러 출발해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 법궁인 경복궁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이 있죠? 육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궁궐 건축의 예법이 적힌 주례에 맞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경복궁 좌우에 정묘와 사직단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주로 머물던 법궁과 나라의 난리나 전염병 같은 우환이 돌 때 옮겨가 살 수 있는 이 궁을 만들어 만일의 일을 대비한 것이죠. 경복궁과 같은 궁궐은 왕이 왕실 가족과 머물며 나란 일도 하고 생활도 하던 공간이에요.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나라를 보살펴 주시기를 빌던 사당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이 영혼인 혼과 육신인 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깃든 신주는 종묘에 모셨고 백인 육신은 무덤을 만들어 땅에 묻었어요. 그러니 신주는 영혼을 모신 작은 나무패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 사와 농산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년이 이어져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빌던 제단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조상들은 조상신과 토지신, 곡지신을 무척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먼저 종묘를 살펴볼게요. 종묘 입구에 함합이라고 세워져 있네요. 함합이란 경건한 장소인 종묘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는 뜻으로 세운 편말이에요. 함합이 왼쪽에는 어정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어요. 예전에는 왕이 종묘를 오가며 마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버려 우물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함합이를 지나면 종묘의 정문인 창현문이 있어요. 외대문, 외산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은 다른 궁궐의 정문과는 달리 붉은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으로만 단청을 해서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게 만들었어요. 문에는 붉은 화살 모양의 홍살을 설치했네요. 나쁜 기운을 막는 붉은색으로 칠한 홍살은 성스러운 곳이니 경건한 자세로 경의를 표하라는 의미로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문이 3개가 있죠? 종묘는 신이 깃드는 공간인 만큼 가운데 문은 신이 다니시는 신문이라 사람들은 드나들 수가 없어요. 외대문 안쪽으로 들어오니 세계 문화유산 편말이 있네요. 종묘는 1995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종묘에서 열리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학은 200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종묘제례는 1년에 5차례에 걸쳐 왕이 직접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로 나라의 큰일이 생겼을 때도 종묘제를 지냈어요. 지금은 매년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에만 지내고 있어요. 종묘제례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를 시작해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조상신에게 예물인 모시와 음식, 술을 차례로 올린 후 마지막으로 신을 보내는 엄격한 절차로 진행했어요. 그림을 보세요. 악사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죠? 종묘 제례를 지내는 동안 궁중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이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64명의 무희들이 춤을 추었는데 이를 종묘 제례악이라고 해요. 제사를 지낼 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니 좀 생소하죠?
조상들의 덕을 찬양하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선왕의 공덕을 칭송하는 춤을 추면서 조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러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학은 종합예술로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것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묘를 둘러보기 전에 종묘 안내도를 볼까요? 오른쪽에 보니 망묘루와 공민왕 신당 향대청이 있죠? 망묘루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왕이 잠시 머물며 선왕에 대한 충문을 쓰거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던 누각이에요. 이곳의 지붕을 보세요. 화려하고 이쁘지요? 이 지붕은 한자 팔자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팔짝 지붕이라고 불러요. 팔짝 지붕은 궁궐이나 사찰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는 지붕으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지붕이에요. 그러나 종묘는 조상신을 모시는 곳이니 화려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종묘 안의 모든 지붕은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붕이 맞배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과 비교하니 어떤가요? 소박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죠? 종묘는 신주를 모시는 곳이니 험숙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맞는 맞배 지붕으로 모든 건물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기 망묘루만은 제사와 관련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팔짝 지붕으로 만든 거예요. 망묘루 옆에는 공민왕 신당이 있어요. 공민왕 신당안을 보니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 공주의 영정이 있고 공민왕이 직접 그렸다는 중마도의 복제품이 있네요. 중마도를 보니 몽골풍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있죠?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나라풍의 복식도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왜 종묘에 공민왕 신당이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민왕 신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우리 친구들이 추측해 보세요. 종묘를 지을 때 갑자기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떤 물건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진 물건이 뭔지 보았더니 공민왕 영정이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왕과 신하들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이어받아 조선을 이끌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공민왕 신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려의 개혁을 이끈 공민왕의 뜻을 조선이 계승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공민왕 신당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공민왕 덕분에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중앙정치에 등장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신당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향대청은 종묘제례 때 사용할 향과 예물인 모시, 제사의 뜻을 알리는 충문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에요. 또 제례를 지낼 현관들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대기하던 곳이기도 해요. 안내들을 보니 종묘에는 3개의 연못이 있죠. 이 중 2번째 연못인 중기당의 연못 모양이 독특해요. 연못을 보니 가장자리는 네모나고 연못 가운데 있는 섬은 둥근 모양이네요. 옛날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생각해서 연못의 모양을 하늘과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즐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연못에 정자나 물고기, 연꽃이 없어요. 대신 섬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저 나무는 일반적으로 심는 소나무가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향나무를 심은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는 조상의 혼백을 모셔와야 해요. 그래서 종묘제례도 신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혼을 모셔오기 위해 향을 3번 피우면 향 냄새를 맡은 혼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때 한 잔의 술을 3번 땅에 부어서 백을 모셔오면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말하자면 향은 조상신의 혼을 부르는 도구였고 술은 백을 부르는 도구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향이 없으면 혼백이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제사도 시작할 수 없었겠죠? 안내들을 보면 외대문에서 어숙시까지 쭉 이어진 길이 있죠. 박석으로 울퉁불퉁 깔린 이 길을 삼도라고 하는데, 길을 걸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의미로 울퉁불퉁 깔았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길에 깐 박석에도 의미가 있었네요. 삼도 중 가운데 길은 영혼이 다니는 신도이고, 오른쪽 길은 임금이 다니는 어도, 왼쪽 길은 세자가 다니는 세자도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신도는 왕이라도 함부로 다닐 수 없었지만, 제사에 쓰일 향이나 예물을 들고 가는 제간들은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종묘를 갔을 때 신도를 밟지 말아야 되겠죠? 삼도를 쭉 따라가면 어도와 세자도는 어숙신까지 이어져 있는데, 신도는 정전의 남문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는 정전의 남문은 신과 제간만이 다닐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왕과 세자는 어떻게 정전으로 들어갈까요? 여기는 어숙실이라고도 부르고 제당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에요. 세 개의 건물로 된 어숙실은 왕이 거처하는 어제실과 세자가 거처하는 세자실, 왕이 목욕하는 어목욕청으로 되어 있어요. 제례를 올리기 전에 하루 전에 목욕을 한 왕이 면복을 입었네요. 임금님이 새벽 1시경에 지내는 제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정전으로 향하신대요. 어떻게 정전으로 들어가시는지 따라가 볼까요? 어숙실을 나오니 정전에 동문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네요. 아하! 왕과 세자는 정전에 동문으로 들어가셨네요. 제사 준비를 마친 왕과 세자가 동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제사에 올릴 예를 갖추기 위해서 머무는 곳으로 판이라고 해요. 크고 높은 것이 왕의 판이고 작은 것이 세자의 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향과 충문, 예물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에 쓰일 음식이에요. 종묘 제례에는 땅에서 자란 곡식과 소, 돼지, 양의 날고기 등을 올렸는데, 이는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 음식 준비 또한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야겠죠? 제사에 쓰일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여기 미음자 모양으로 배치된 전사청이에요. 전사청 입구에는 돌로 된 2개의 단이 있죠? 성생이라고 하는 작은 단은 제사에 쓰일 소, 돼지, 양 등을 검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크고 높은 단은 참박단이라고 하는데 제사에 올릴 음식을 검사하는 자리예요. 만약 음식 준비에 소홀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기양을 보낼 정도로 엄격하게 검사했다고 하니 조상을 모시는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전사천 동쪽에 담장으로 둘러쳐 있는 것이 있네요. 저것은 무엇일까요? 저곳은 제사에 필요한 물을 깃던 우물인 제정이에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에 담정을 쳐놓았다고 하니 우물 하나라도 세세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저 우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일정한 양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사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문으로 들어가면 동월랑 계단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왕과 세자가 동월랑 계단을 오르면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단 양쪽에 있는 소맷돌을 보니 구름 모양이 조각되어 있죠? 정전은 죽은 왕들이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구름 위를 올라 하늘로 간다는 것을 표현한 곳이에요. 와우, 구름 위로 올라오니 무척 넓은 종묘 앞마당이 월대로 꾸며져 있네요. 여기는 하월대, 여기는 상월대, 2개의 월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앞마당을 월대로 꾸민 이유도 돌아가신 왕들이 계신 하늘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기가 하늘나라네요.
하늘나라에 온 기분이 어떤가요? 아주 넓게 펼쳐진 하월대는 박석으로 꾸며졌고 가운데는 신도가 남문으로 이어져 있네요. 정전의 정문인 남문은 신이나 향, 재물을 든 신관만이 지날 수 있는 문이라 신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신도 오른쪽에는 새로운 신주가 정전으로 들어올 때 이미 와 계신 조상들에게 인사를 하는 부활이가 있어요. 잠시 상상해 볼까요? 여기 하월대와 상월대에서 악사가 연주를 하고 하월대에서 모이들이 춤을 추는 종묘 제례악이 펼쳐지고 있어요. 장엄한 음악이 흐르는 광경을 상상하니 어떤가요? 이제 정전 건물을 살펴볼게요. 정전은 조상신이 머무는 신전에 맞게 붉고 둥근 기둥이 웅장하게 줄 서 있죠. 붉은 기둥 한 칸마다 신주를 모시는 신실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신실에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몇 칸이나 있나 세어볼까요? 모두 19칸이니 왕이 19분이 모셔져 있는 거네요. 그런데 조선의 왕은 모두 27분이니 모든 왕이 정전에 모셔진 것은 아닌가 봐요. 정전은 태조의 4대 조상과 태조를 모시기 위해 처음에는 5개의 신실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승한 왕이 늘어나니 곤란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세종 때 정종이 승하하자 정종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정전 옆에 영영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전에 모셔진 태조의 4대 조상과 정종의 신주를 영영전에 모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승한 왕이 늘어나자 계속해서 정전의 크기를 늘려지은 거예요. 산 사람의 세상에서는 동쪽을 높은 곳으로 생각했지만 죽은 사람의 세상에서는 서쪽을 높은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신실이 첫 번째 있겠죠? 정전은 서쪽 건물이 먼저 지어졌고 동쪽으로 갈수록 새롭게 지어졌어요. 이후 명종 때 정전의 크기를 늘렸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자 임진왜란 후에 강해군이 종묘를 이전 모습으로 완성했어요. 그리고 영조 때 4칸, 현종 때 4칸이 더 지어져서 보는 것처럼 19칸이 되어 19명의 왕과 30명의 왕비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보통 건물을 크게 지으려면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전체를 새롭게 짓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헌데 정전은 건물 전체를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일부만 허문 후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한 번에 지은 건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죠? 이런 놀라운 기술로 지어진 정전은 건물 전체 길이가 101m로 단일 목조 건물로는 세계 제1이라고 해요. 큰 규모의 정전이 반복적으로 늘어선 붉은 기둥과 어우러져서 근엄하면서도 장중한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죠? 이제 가까이 가서 신실을 살펴볼게요. 잘 지어진 정전의 신실문이 살짝 어긋나 있네요. 실수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영원히 드나들도록 하기 위해 공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신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단이 있어서 제례 때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평상시에는 신주장 서쪽에 왕의 신주를, 동쪽에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아요. 그러다 제례 때는 여기 있는 신탑에 신주를 올려놓고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 격식대로 차려진 제상이 멋지게 놓여있죠? 그런데 이 많은 그릇들은 평상시에는 어디다 보관했을까요? 정전 건물 양 끝을 보면 정전 지붕보다 낮게 지어진 건물이 있죠? 협실이라고 부르는 이 건물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 협실 양옆에 기역자로 꺾인 건물이 있네요. 이 건물은 월랑이라고 하는데 동쪽과 서쪽 월랑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만약 제례 때 비나 눈이 온다면 정성 들여 만든 제사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젖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간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것들이 비나 눈을 피하도록 동월랑은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동월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서쪽 월랑은 사방을 막아 제사에 필요한 것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에요. 안내도를 보니 정전의 정문 동쪽에는 공신당이 있고 서쪽에는 칠사당이 있네요. 공신당은 왕의 신주가 정전에 모셔진 후에 그 왕이 임금을 했을 때 특별한 공이 있었던 공신의 신주를 모신 곳이에요. 공신당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황희, 이희, 이황 등 83명의 공신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 신주가 모셔진 공신은 배양공신이라 해서 가문의 명예이자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종묘를 건설하고 건물의 이름까지 만든 조선의 1등 공신인 정도전의 신주는 공신당에 모셔져 있지 않아요. 조선의 개국 공신진 정도전이 막강한 세력을 갖췄다는 것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이 정씨의 나라냐 이씨의 나라냐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에 불안함을 느낀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기 때문에 공신당의 신주를 모시지 않은 거예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운명이랑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칠사당은 사람이 살 때 중요한 집, 대문, 길, 음식 등의 7가지를 책임지는 7신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정전에는 문이 3개가 있죠. 동문은 왕과 세자가 정전으로 들어온 문이고, 정문인 남문은 신문, 서문은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는 악사와 무의가 드나드는 문이에요. 서문으로 나가는 길을 따라가니 아공청이 나오네요. 정전과 영영전 서문 밖에는 이처럼 악공천이 있어서 종묘제례 때 음악을 담당하던 악공들이 쉬면서 연습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정전 서문에서 가까운 곳에 망례회가 있네요. 제례의 마지막 단계는 충문과 예물로 드린 모시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연기와 함께 혼백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충문과 모시를 태우는 것이 망례회예요. 충문이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올리는 글로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과 신에 대한 마음을 적은 글이에요. 말하자면 조상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니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쓰는 글이죠. 그리고 예물로 모시를 바치는 이유는 살아계실 때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모시로 옷을 만들어 입으시라는 의미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례 때 마지막 단계에 맛있게 드셨으면 모시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시도록 충문과 모시를 태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례가 끝났으니 서문으로 나가서 영영전으로 가볼까요? 영영전 동문 앞에도 판이가 2개 있네요. 여기가 영영전이에요. 영영전은 조상과 자손이 영원히 번창하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에요. 정전과 비교해보니 어떤 점이 다른가요? 공신당과 칠사당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정전에 모셔진 왕의 신하들만 공신당에 모셨기 때문에 영영전에는 공신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전에서 칠사당 신에게 제례를 올렸으니 여기에는 칠사당을 두지 않은 거예요. 또 정전보다 월대도 작고 건물의 크기도 작은 것을 보니 이곳에는 정전보다 공덕이 적은 왕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겠죠? 27명의 왕 중 공덕이 높은 19명의 신주는 정전에 모셔놓고 영영전에는 16명의 왕의 신주를 모셔놓았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조선의 왕은 27명인데 종묘에 모셔진 왕은 35명이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종묘에
모셔진 왕 중에는 살아계실 때 왕이 되셨던 분도 있지만 죽은 뒤에 자손들에 의해서 왕이 되신 분도 계세요. 정전에도 처음에는 태조 이성계의 사대조를 모셨다고 했죠. 이 분들도 죽은 후에 왕이 되신 분으로 이렇게 죽어서 왕이 되는 것을 추전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추전된 왕은 총 10명이었는데 그중 1명만이 정전에 모셔지고 9명은 영영전에 모셔놓았어요. 그러니 영영전에는 모두 15명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죠.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영영전에 신실이 하나 남아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의민 황태자의 신주를 이곳에 모셨어요. 이렇게 자리가 남아 왕이 아닌 황태자의 신주도 모셔져 있지만 왕으로 있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종묘에 신주가 모셔져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죠?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연산군은 정치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놀기만 하다가 중종에 의해서 쫓겨난 왕이에요. 반면 광해군은 임진왜란 후에 왕이 돼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 애를 쓴 왕이에요. 게다가 외교에도 능했지만 동생인 영창대군과의 왕이 다툰 끝에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었어요. 유교를 중시했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은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왕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군이라 불리며 종묘에 신주를 모셔놓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임진왜란 후 종묘를 완성했던 것이 강해군인데 정작 본인은 종묘에 신주가 모셔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물 믿듯이 왜군이 쳐들어오자 제대로 막지 못했던 조선은 한양까지 왜군한테 내어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종묘에 모셔둔 신주를 들고 피난을 떠났어요. 이윽고 한양에 도착한 왜군은 한양에 있는 궁궐이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종묘를 거처로 삼았어요. 그런데 밤마다 군사들이 하나 둘씩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왜군은 왜 그런지를 조사하다 종묘가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계속 있으면 똑같은 변이 생기겠다고 판단했겠죠. 죽은 왕들이 두려웠던 이들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종묘에 불을 지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던 왕들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는 통곡을 한 후 종묘를 다시 짓기 시작하였고 강해군 때 완성되었어요. 이후 현종 때부터 규모가 커져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전을 늘려 지을 때는 동쪽으로 넓혀갔다고 했죠. 헌데 영영전은 정전과는 다른 순서로 증축했어요. 여기 영영전과 정전의 지붕을 보세요. 어떤가요? 정전은 하나의 거대한 지붕으로 이루어졌지만 영영전은 가운데 4칸은 높고 양옆은 조금 낮죠? 영영전은 정전과 달리 태조의 4대주가 모셔져 있는 가운데 높은 4칸의 신실에서 시작돼요. 가운데가 1실에서 4실로 되어 있고 서쪽부터 차례대로 6칸이 5실부터 10실, 동쪽부터 차례대로 6칸이 11실부터 16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신실의 크기나 신실 내부 구조가 정전과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영영전의 신실은 정전과 같은 크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정전과 마찬가지로 산문으로 되어 있고 왕여유와 서문으로 나가면 악공청도 있어요. 참, 또 같은 것이 있네요. 영영전을 중축할 때도 정전을 중축할 때처럼 기존 건물에 이어붙인 거라고 하니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 지도를 보면 경북궁 좌측에 사직단이 있죠?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 사와 농사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년이 이어져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빌던 제단이에요. 정문 옆에 있는 사직단 안내도를 보니 사직단은 네모난 모양이네요. 옛날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직단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사직단이 처음 세워진 시기는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다음 해인 1395년이에요. 그 후 규모가 조금 커져서 안내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규모의 사직단이 되었어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부속 건물들이 철거되면서 사직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빨간색으로 숫자가 적힌 부속 건물들이 계속해서 복원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죠? 사직단은 2개의 담으로 되어 있으며 담 중간에 동, 서, 남, 북 4방향의 신문이 있네요. 이 신문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홍살문으로 되어 있고 신만이 지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쪽 문은 3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 왕은 이 문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니 삼도가 보이고 삼도 끝에는 판이가 있네요. 신문으로 들어와 낮은 담장으로 둘러친 공간을 보니 단 2개가 놓여 있죠. 이 2개의 단이 사직단이에요. 동쪽에 있는 단이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단이고 서쪽에 있는 단이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직단이에요. 여기서 왕이 사직의 신에게 풍작과 나라의 안녕을 비는 사직제를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사직제는 오래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천행사에서 발전된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사직제는 고구려 고국 양왕 때 사직단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사직제를 지내기 시작해서 신라 백제에서도 지냈을 거라고 해요. 이는 주로 농사를 지어 생활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전통이 유교와 결합되면서 나라의 중요한 행사로 틀이 갖춰져서 조선에서 신성한 의식으로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 사직제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종묘와 사직단을 둘러보며 조선을 이끌어온 유교와 조선의 정신을 알아보았어요. 효를 중시해서 죽은 조상들도 정성을 다해 모셨던 종묘 제례에 대해 배우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적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